네, 반갑습니다. 벌써 교직 수업 7번째 수업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이해 수업 이제 7주째 수업을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수업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느 정도 이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해하는 것들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무래도 정서 행동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품행장애라든지 ADHD,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서 DSM-5에서 정의하고 있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조금은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이야기나 혹은 나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고민을 해보시거나 혹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생각은 해보셨나요? 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 교직 수업을 통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분이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예비교사로서 어떤 마인드로 이 내용들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왜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된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다워야 된다는 것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는 선생님은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학생들을 향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인 본인에게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변화라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생활 지도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제가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배울 것은요.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학생 생활 지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학생 생활 지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 지도의 목표와 영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문제 행동별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학생 생활 지도라는 겁니다. 학생 생활 지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좋으냐 하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이런 행동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배우기도 했고요. 선생님 너무 답답해서 제가 상담을 받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내가 선생님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선생님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셨고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학생 생활 지도의 일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은요, 학생 생활 지도의 의미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와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 행동별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을 해보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학습 과제로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을 안내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요, 학생 생활 지도의 의미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학생 생활 지도의 개념은요, 이 생활 지도라는 말이요, 영어의 안내하다는 것에서 유래를 하는데, 이는 인도하다, 지도하다, 조언하다, 안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선생님의 생활 지도의 영역은 어떻게 본다면 학생에게 가이드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Follow me, 날 무조건 따라와 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 나를 따라올 수도 있고 나는 이러한 정보를 너에게 줄 수 있고 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이러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인도하고 안내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행을 가서 처음 가는데 가이드를 따라갈 때 어떻습니까? 가이드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여기는 어떤 것들인지.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 것 이외에도
궁금하거나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 지도의 또 넓은 의미를 좀 본다면요. 학생의 통합된 성장 및 발달을 돕고요. 이 돕는 걸 위해서 인성, 진로 지도, 심리 상담 등의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이 대상은 개별 학생이 되고요. 담당 교사를 좀 본다면 전문 상담 교사와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선생님들께서 교사가 아무래도 이런 걸 하게 되겠죠. 협의된 부분을 좀 본다면 학교 규칙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지도하는 활동인데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담임 교사와 생활 지도 교사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 생활 지도 교사가 학생 주임 선생님처럼 교문 앞에서 두발 단속도 하고 복장 점검도 하고 학교 규칙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지도했던 부분이 생활 지도에 포함이 됩니다. 최근의 학생들은 이런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생활 지도라고 얘기하면 문제 학생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무도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규칙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올바르고 통합된 성장,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편협된 것이 아니라 통합된 관점에서 이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것이 생활 지도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 지도의 개념을 좀 본다면요. 생활 지도는 개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의 가능성을요, 최대한으로 신장시켜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원조하는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고요.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주위 세계를 잘 이해해서 현명한 선택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지속적인 노력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활 지도라는 것이 어떤 단편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 있는 친구들 문제 없도록 하는 거다.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한테 개입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의 생활 지도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아이들, 그냥 모든 학생들이 전인적 발달, 지덕체를 밸런스 맞추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을 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내용을 우리는 학생 생활 지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다.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각도적이기도 하지만 쭉 이어지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쭉 생활지도는 연속성 있게 개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생 생활 지도는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지식 및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입니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의 가치관이 변화하고요. 청소년의 발달이나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변화 등의 관점에서요. 학교 사회는 학습 지도와 더불어서 이 생활 지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생활 지도 안에 상담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 지도와 상담을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분리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생활 지도에는 어떻게 보면 상담이 생활 지도를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보면 상담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생활 지도란 용어와 상담이란 용어는 다르게 구분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렇다면 이 생활 지도의 필요성을 좀 본다면 첫 번째, 현대 사회의 급속한 구조적 변화가요. 이 학교 생활 지도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중산층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로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라든지 이 현대 사회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지금은 괜찮지 않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괜찮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괜찮은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현대사회의 급속한 구조적 변화 중에 대표적으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족의 형태가 변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변하다 보니까 대가족으로 이제 온 식구들, 친척들이 모두가 함께 살던 시대에서 현재는 핵가족화, 거기에서 이제는 가족도 구성하지 않고 독립된 혼자서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요.
또 두 번째는 매스미디어에 따라서 우리의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용되지 않던 문화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치적 이유부터 해서 어떤 철학적인 관점이 많이 바뀜으로써 수용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또 다른 의미의 문화로 자리 잡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급속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 학교 생활 지도도 당연히 필요하죠.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주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에 따라서 변화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치열한 교육 경쟁과 이 입시 구조가요, 생활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있는 친구와 나는 경쟁자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입시 구조 자체가 네가 못해야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잘하면 너는 못하는 것처럼 줄 세우고 경쟁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얻을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이다 보니 당연히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키워드가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생활 지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교직 수업 제일 처음에 개강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하면서 우리 교과목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보다 잘할 필요는 없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옆에 친구들과 함께 협의해서 공부를 하는 걸 저는 권한다. 특히 이 교과목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교직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교사가 너무 경쟁적인 관점에서 자녀가 아니라 학생들을 보는 것이 보기보다 조금은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연습하기 위한 건 아닐까라고 조금 좀 넓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직업의 전문화와 세분화가 생활 지도의 필요성을 부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 뭐 아니면 변호사 이렇게 되면 그냥 정해진 직업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의사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좀 더 많은 것들 고민을 해야 되고, 변호사라는 것도 어떤 파트에 내가 전문이 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은 직업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새로 생기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 하는 것을 생활 지도해 줌으로써 이 친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의 비행이 학교 생활 지도의 필요성을 부각을 했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고 학교 밖으로 벗어나거나 학교에서 비행 행동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케어를 해줄 것이냐,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활 지도해 볼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부각이 되었고요. 더욱이 지금은 이런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유기적인 협력 또는 생활 지도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 혼자서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지만 다른 영역에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뭘 하고자 했을 때 복지적 혜택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이 친구가 변하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면 이런 유기적인 협력이나 생활 지도의 필요성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학생 생활 지도의 필요성이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학생 생활 지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를 떠올리기 전에 나는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떠한 생활 지도를 받았나? 내가 받은 생활 지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이 생활 지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으로 생각도 하기 싫은 파트인가?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바라보면 그 학생들의 마음이나 입장이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요즘 아이들이 뭐 영악하다, 뭐 좀 많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생활지도의 개념이랑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완전 새로운 내용은 분명히 아니시죠? 한 번쯤 어디서 들어본 내용들을 현재 우리는 모아서 정리해서 나에게 좀 익숙해지도록 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 생활 지도의 원리에 대한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하는데 한번 생활 영역을 한번 보신다면 기본 원리와 실천 원리로 구분이 됩니다. 학생 생활 지도의 기본 원리 첫 번째는요. 생활 지도는 모든 연령층의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연령층의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생활지도는 주로 개인의 존엄성과 개성 발달에 초점을 둔다. 개인의 존엄성과 개성 발달에 초점을 둔다. 세 번째는 이 생활지도가 강제성이 있고요. 강제가 있고 협동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학교 교육 계획이 통합된 일부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본다면 강제도 있고 그 다음에 협동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미 이거는 학교 교육 계획이 통합된 일부이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기본 원리입니다. 실천 원리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생활지도는 자아 발견과 자기 발전을 북돋아주고요. 자율적인 지도 능력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생활지도는 참되고 진정한 사랑에 기초한 지도의 비중을 두기보다는 처벌보다 선도 내지 지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원리들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좀 더 드시나요? 이건 제가 피드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했을 때 이런 기본 원리들을 가지고 하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요. 두 번째는 실천 원리입니다. 이제 뭐 기본 원리를 봤으니 실천 원리를 좀 본다면 크게 7개로 보는데요. 계속성, 균등성, 협동성, 조직성, 과학성, 전인성, 그 다음에 적극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계속성의 원리는요. 생활지도를 단편적이 아닌 모든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생활지도는 어느 이런 기간 중에 딱 한 부분을 잘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균등성의 원리입니다. 균등성의 원리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학생이나 뭐 장애학생들을 한정지어서 너희는 이걸 해, 우리는 이걸 할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삼아야 될 원리이기도 하죠. 실천 원리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협동성의 원리인데요. 가정, 학교, 사회의 원활한 연계 지도에서 이루어지고요. 어떻게 이 내용들을 좀 잘 보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매번 터지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토연 협동성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원활한 연계 지도가 핵심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조직성의 원리입니다. 협동성 원리를 근거로 생활지도교사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직이 좀 필요하죠. 무슨 말, 이 얘기를 좀 보시면 돼요. 어떤 친구가, 어떤 환자가 힘들어요. 이 환자에 대해서는 협진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 하나 조금씩 더 도와줌으로써 회복될 수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학성의 원리인데요. 과학성의 원리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판단을 하고 편견 없는 태도로 지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전인성의 원리인데요. 생활 지도가 어느 한 부분에 치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존재로 지덕체로 그렇게 키워가는 걸 해야 되고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적극성의 원리인데요. 적극적인 예방 지도에 더욱 주력을 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이 트렌드를 잘 이해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학생생활 지도의 원리를 실천 원리와 기본 원리 두 가지로 봤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정도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 말은 이 말인가? 어떤 생각으로 좀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용들을 보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셨다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원리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학생 생활 지도의 목표와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 생활 지도의 목표와 영역, 첫 번째는 이 목표를 좀 볼 건데요. 학교 생활 지도의 목표는 크게 직접적인 목표와 간접적인 목표를 좀 볼 수 있겠죠. 직접적인 목표는 학교 생활 지도의 직접적인 목표와 간접적인 목표는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목표는 첫 번째,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지적,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경제적인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죠. 둘째는요,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교육과 직업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고요. 학교의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생으로 하여금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인정되고 안정되고 조화로운 성장 및 발달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밸런스 맞게 잘 크게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요, 학생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직업과 교육적인 적응에 비추어서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학생으로 하여금 모든 환경 상황에서 건전하고 성숙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학생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를 위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나름의 공헌을 하도록 돕는 것이 학교 생활 지도의 직접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거나 이런 걸 할 때 교련 선생님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가 좀 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인 목표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본다면요. 간접적인 목표는요. 첫 번째는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 활동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에 대한 이 생활 지도 활동을 통해서 학생을 알아가게 되고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지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교사로 하여금 생활 지도를 통해서 학생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기술, 즉 학생 지도의 기술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나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너무 과하게 했을 때는 관리자로부터 또 좋지 않은 얘기 들을 수도 있다는 점, 뭐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학교 이 생활지도 프로그램 연구 활동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생활지도 프로그램은 실천을 통해서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연대 및 유대 체계를 강화를 한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목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 생활 지도의 영역을 좀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가 인성 및 사회성 지도에 대한 파트인데요. 생활 지도를 좀 보면 영역 가운데서 인성 및 사회성 지도는 사회성 지도는 학교 내 생활 지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인성 지도, 성격 지도 또는 인격 지도라고 하는데요. 건전한 인성을 발달에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성 지도의 파트를 좀 본다면요. 학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구성원과의 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양식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능력 및 개성을 개발하여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가는 사회화 과정을 거침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성과 사회성은 구별하여 지도해서는 안 되고요. 인성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와 발달, 올바른 인성을 함양함에 있어서 사회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로 및 진학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대학에 와서도, 대학까지 진학을 해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항상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저쯤 되면 고민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진학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던져보는 것도 있죠. 지금도 이미 공부하는 게 좀 많다 보니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진로 지도는요, 학생이 자신의 미래 방향을 선택하고 죽을 수 있도록 교사가 그들의 진로 결정 과정을 지도하고요, 필요한 준비를 따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학생으로 하여금 진로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도 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적인 적합성을 파악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대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진로 지도는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입니다. 진로 교육 및 진로 지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요즘 되면서요. 중학교 때부터 진로와 직업 교과목이 세웠고요. 1923년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의 하나로 자유학기제가 추진되고 있고요. 자유학년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죠. 현실은 이런 게 추진되는 이 현실은요. 청소년 진로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학교 진로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의 개입과 가정에서의 실제적인 노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했던 내용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무슨 말이구나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일단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고 자신이 만나는 학생들이 다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기본 마인드입니다. 야, 너 한번 망해봐. 넌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런 생각으로 브리딩을 하거나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진로 지도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활 지도에서. 상담 활동입니다. 상담 활동은요, 이 생활 지도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상담 활동은 이 학생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조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적응 문제의 해결 그리고 그들의 장래 계획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필요성에 근거해서 최근 중등교육학교 안에 전문 상담교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하려는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에는 진로 진학 선생님이 따로 생기죠. 전담 선생님 생기죠. 이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이제 진학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대상자, 연수 대상자가 돼서 양성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전문 상담고사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문제부터 해서 모든 전문적인 내용에 조금 더 가깝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친구가 없는 학생은 어떻게 상담은 될지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고요.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구동동 교사학교의 송쌤, 이쌤 구쌤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신쌤의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해드리는 교사 톡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거는 친구가 없는 학생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친구 참 중요하죠. 학창 시절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중요하죠.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다 좋은 친구들 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좋은 친구. 네, 좋은 친구. 그렇죠. 좋은 친구. 저희는 다 좋은 친구들이니까. 오늘 질문은 구체적인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소외당한 학생들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더 어렵죠. 네, 그래서 왕따로 인해서 그 학교 폭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급 내에서 소외당한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선생님으로서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몇이나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를 사귀는 그런 절차를 밟아온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떤 상처라든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지 못하는 학생도 있어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방법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멀리서 보고만 있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벌써 친해진 애들끼리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속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건드리는 행동들을 자기도 친하다는 행동을 이 친구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우리는 이 정도로 친하지 않은데 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 단계로 친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공감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관심사를 나누고 조금씩 시간을 같이 병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친구가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면서 결과적으로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를 좀 사귈 수 있도록 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가끔씩 친구가 없는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사랑스러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담임 선생님들이 인위적으로 친구를 만들어주시는 맞아요.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사실 저도 뭐 자주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이들한테도 되게 그렇죠. 좀 안 좋은 영향이 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좀 역효과가 낼 수 있다는 걸 좀 경계하게 되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하고서 아이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다가 모존 활동이나 아니면 뭐 서클 활동이나 혹은 뭐 학급별 테마학습 같은 경우 있죠. 소풍같이. 네. 이럴 때 그 아이가 뭔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쥐어주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이제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뭔가 이제 친구들이 없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모둠 활동에서 이 아이가 조금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이제 모둠 활동에 참여를 하게 한다던가 뭐 학급별 테마학습에 뭐 관련된 우리 학급 가를 만들게 해본다든가 그러면 아이들도 저 친구가 저런 걸 되게 잘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먼저 다가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친구도 자기가 잘하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다 보니까 잘하는 거다 보니까 자기 재능을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좀 서슴없이 친해지는 광경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좀 뽐낼 수 있는 역할을 쥐어주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이 친구에게 뭐 다른 학급 친구들과 좀 부딪힐 수 있는 역할은 안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지각 체크, 모등장할 때 뭐 모등장으로서 뭔가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제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리더일 때 뭐 이런 상황은 조금 경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보면서 학생들이 지금 잘 융화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그리고 그 전에 당연히 그 친구가 뭘 잘하는지를 파악하니까 그렇죠, 네. 깊이 있는 상담이 네. 모든 것에 다 전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근데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고민이 깊어지는데,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학생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친구들이 소외를 시켜서,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래서 소외를 당한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의도해서 본인을 소외시키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다가가고 싶은데 친구를 못 만드는 경우와 네. 스스로 친구 없는 걸 선택한 경우.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가가고 싶은데 친구를 못 만든 경우에는 이제 또래 친구들이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게임을 애들이 하는지 그렇죠.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친구를 맺어봐라 라고 이제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고 상담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본인이 원해서 본인을 소외시키는 학생이라면 그러한 너의 선택과 마음도 당연한 거라고 일단 공감을 해주고 그래서 그 학생이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이제 교사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너가 시간이 흘러서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너가 다가가면 돼 라고 이제 당연한 거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이제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혼자임을 선택했을 때 이거를 소외라고 규정하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가 혼자인 그 상황에 그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는 친구에게 그렇죠. 야, 너 지금 되게 소외당하고 있어 라고 음. 낙인을 찍는 것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외향적인 학생과 내향적인 학생을 놓고 봤을 때 약간 외향적인 학생을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밝게 지내야 된다. 그치, 말하기를 활발해야 된다. 발표해야 네. 한다. 근데 실제로 내향적인 학생도 자기 내면으로서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어떤 고독을 즐기는 학생도 분명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저희가 좀 명심해서 학생들이 잘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게 교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소외, 그냥 친구가 없는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들도 저희들의 학생들을 대할 때 좀 답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또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자, 한번 친구가 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상담하면 좋겠다. 어떻게 교육하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0% 공감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생각 좋으신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정보를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공감을 해보시고 그 일부분에는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쉬는 시간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생활 지도는 어떤 것들이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자신의 의견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내용이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별 이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 전에 앞에 이 내용들을 조금은 정리를 하시고 뒤에 내용을 좀 이어서 들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